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불빛 아래 강남의 고급 프랑스 레스토랑은 마치 별이 떨어진 밤하늘처럼 화려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는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해가 서울의 고층 빌딩 뒤로 지며 붉은 빛을 들이우는 그때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김지은은 강민재의 손을 살짝 잡고 레스토랑 문을 들어섰다. 27살의 지은은 평범함 그 자체였다. 흰 셔츠에 검은 정장 바지, 브랜드 없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아. 자연스러운 핑크빛 입술과 맑은 눈동자만이 돋보였다. 누가 봐도 평범한 카페 알바생처럼 보일 터였다. 하지만 그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한국 최대 식품 유통그룹 한별의 유일한 상속녀였다. 아버지의 부탁으로 홍대 작은 카페에서 평범한 삶을 체험하며 지내고 있었을 뿐 민재는 32살, 젊은 재벌 2세의 전형이었다. 검은 정장 차림에 단정히 빗어 넘긴 머리, 자신감 넘치는 미소. 고급 주방 기기 수입 회사의 CEO로 곧 100억 원 규모의 프리미어 호텔 그룹과 대형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지은의 진심과 소박함을 사랑했지만 오늘은 처음으로 그녀를 부모님께 소개하는 자리였다. 가슴 한구석에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어머니 박순희 여사는 늘 집안과 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었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서자 박순희 여사와 강태식 회장님이 이미 중앙 테이블에 앉아 계셨다. 순희 여사는 50대 중반, 완벽한 상류층 귀부인이었다.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버킨백, 손목에는 깜짝 놀랄 만큼 반짝이는 까르띠에 시계, 화장과 헤어스타일까지 완벽했다. 태식 회장은 회색 정장을 입고 조용히 앉아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아빠 왔어요. 민재가 공손히 인사하며 말했다. 이쪽이 지은이에요. 제 여자친구 김지은입니다. 지은은 깊이 고개 숙였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순희 여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천천히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흰 셔츠, 평범한 가방, 화장기 없는 얼굴,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다. 그래, 앉아. 여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네 사람이 자리에 앉았다. 피아노 선율이 은은하게 흐르는 가운데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오자 순희 여사가 먼저 물었다. 지은이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니? 지은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사업을 하세요. 순희 여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사업이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거라. 우리 이제 곧 한 가족이 될 텐데 뭘 숨기니? 식품 유통 사업이세요? 오호, 식품. 괜찮네. 그럼 너는 무슨 일을 하니? 저는 카페에서 일해요. 태식 회장의 표정이 살짝 변했다. 순희 여사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레스토랑에 메아리쳤다. 카페? 아르바이트생이구나. 네, 홍대의 작은 카페 겸 베이커리예요. 아, 그래서 아르바이트지.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직설적으로 물었다. 한 달에 얼마 받니? 솔직히 말해봐. 숨길 거 없잖아. 지은은 잠시 멈칫했다. 그건 개인적인 거라서요. 개인적... 순희 여사가 크게 웃었다. 웃음소리가 날카로웠다. 이제 곧 사돈이 될 텐데 뭘 그렇게 숨기니? 설마 100만 원도 안 되지? 민재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엄마, 지은이 정말 열심히 해요. 단골 손님도 많고. 순희 여사는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다. 열심히... 그래, 열심히 하는 건 좋지? 그런데 민재는 알아. 우리 민재가 어떤 사람이야. 100억 원짜리 호텔 계약 앞두고 있는 CEO야. 너 같은 애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니? 격이 있어야지. 격이? 지은은 천천히 물컵을 내려놓았다. 격이요. 저는 일에 높고 낮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노력과 진심만 있을 뿐이죠. 순희 여사의 눈이 번뜩였다. 높고 낮음이 없다.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니? 너 같은 카페 알바생이 우리 며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꿈깨. 레스토랑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슬쩍 고개를 돌려보았다. 민재의 얼굴이 붉어졌다. 엄마, 그만하세요. 하지만 순희 여사는 멈추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 레드와인 잔을 집어들었다. 손이 살짝 떨렸다. 격이 없다고? 그럼 내가 알려줄게. 현실이 뭔지. 쏴. 차가운 붉은 와인이 지은의 얼굴에 그대로 쏟아졌다. 이마에서 턱까지. 흰 셔츠가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었다. 와인이 가슴을 타고 흘러내려 테이블보 위로 뚝뚝 떨어졌다. 전 레스토랑이 숨을 죽였다. 포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 또랑또랑 울렸다. 순희 여사가 이를 갈며 말했다. 어떻게 감히?
너 같은 카페 알바생 따위가? 정신 차려. 지은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손수건을 들어 얼굴을 닦았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재가 벌떡 일어났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태식 회장이 당황하며 중얼거렸다. 여보,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민재 인생 망치게 할 셈이야. 웨이터가 황급히 새 수건을 가져왔다. 지은은 천천히 그것을 받아 얼굴을 닦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챙기며 아주 작게 고개 숙였다. 오늘 저녁 감사했습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등을 곧게 펴고 걸어 나갔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민재가 뛰쳐나오려 했지만 순이 여사가 팔을 꽉 잡았다. 거기서 저런 애 보내는 게 민재 미래를 위해서야. 밖으로 나온 지은은 밤바람을 맞으며 택시를 탔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서울의 넌사인이 붉게 번졌다. 그녀의 옷에는 아직 와인 냄새가 배어 있었다. 집에 돌아온 지은은 샤워를 하고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이 살짝 붉었다. 와인 때문인가? 아니면 분노 때문인가? 그녀는 핸드폰을 들었다. 정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서 비서님, 강민재라는 사람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해 자세한 정보 부탁드려요. 수화기 넘어 정서 비서의 차분한 목소리. 네, 회장님 따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지은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차갑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당신들이 나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아침 서울의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가느다란 비가 내리며 거리를 적시고 고층 빌딩 유리창에 물방울이 흘러내렸다. 강남 중심계에 위치한 민재의 회사 사무실 15층. 강민재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자신만만한 미소로 회의실 문을 열었다. 손에는 프리미어 호텔 그룹과의 최종 계약서 초안이 들려 있었다. 100억 원. 이 한 장의 서류가 그의 회사를 한 단계 도약시킬 열쇠였다. 회의실은 사람으로 가득했다. 영업이사, 재무팀장, 주요 직원들이 긴 원목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복사기 소리와 전화벨이 뒤섞인 평소의 활기찬 분위기가 오늘은 더욱 뜨거웠다. 민재는 테이블 맨 앞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이번 금요일에 프리미어 호텔 그룹과 최종 계약을 체결합니다. 100억 원 규모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매출이 2배로 뛰고 연말 보너스도 기대해도 좋을 겁니다.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영업이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대표님, 이 계약만 성사되면 시장 1위도 꿈이 아니에요. 직원들 모두 연말 보너스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다. 회사 확장, 더 큰 사무실, 그리고 지은에게 청혼하는 순간.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치듯 지나간 장면이 있었다. 어머니가 지은의 얼굴에 와인을 끼얹던 그날 밤 민재는 몇 번이나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고 사과의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다. 지은이 정말 화가 많이 났구나. 그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털어냈다. 지금은 일에 집중하자. 엄마한테는 나중에 설득하면 돼. 바로 그때 민재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프리미어 호텔 그룹 구매팀장이었다. 민재는 밝은 목소리로 받았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금요일 계약 잘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 대표님, 죄송합니다. 금요일 계약 건인데요. 민재가 웃으며 말했다. 아,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조정할 부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본사 정책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 계약은 무기한 보류하게 됐습니다. 웃음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민재의 손이 살짝 떨렸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다 잘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본사 결정 사항입니다. 공식 문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민재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영업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무슨 일입니까? 프리미어 쪽에서 무슨 문제라도 민재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정책 변경으로 계약이 보류됐대요. 회의실이 술렁였다. 재무팀장이 벌떡 일어났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이 계약 없으면 현금 흐름이 끔찍해집니다.
민재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는 책상을 쾅 내리쳤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리고 폭풍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30분 후 그랜드 서울호텔 구매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강 대표님, 다음 달부터 공급 계약을 종료합니다. 민재의 눈이 커졌다. 종료요? 5년째 거래인데 갑자기 왜요? 본사 정책 변경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밀라노 레스토랑 체인 3분기부터 공급 중단합니다. 재고 조화 때문입니다. 롯데백화점 푸드코트 담당자까지 공급사 재편성으로 제외됐습니다. 하나둘씩 끊어지는 전화.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민재의 회사를 하나씩 조여오는 듯했다. 회의실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직원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다. 영업이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대표님, 모든 주요 고객사가 철수한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에 대한 나쁜 소문이라도 도는 겁니까? 민재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모르겠다고. 오후가 되자 그는 은행으로 향했다. 운영자금 대출 연장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신용팀 직원은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강 대표님, 이번 연장은 어렵겠습니다. 민재가 당황했다. 지난번에 문제 없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신용등급도 양호하고 최근 주요 고객사 계약 종료가 반영됐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높아졌어요. 민재는 은행을 나와 비가 내리는 거리를 걸었다. 양복이 젖어 무거워졌다. 그는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다. 문자를 보냈다. 지은아, 그날 일 정말 미안해.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나 지금 많이 힘들어. 답장은 없었다.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그의 얼굴을 적셨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왜 이렇게 모든 게 무너지는 거지? 한편 홍대의 작은 카페. 김지은은 라떼를 만들며 손님에게 미소를 지어주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녀의 핸드폰에는 정서 비서가 보낸 상세 보고서가 도착해 있었다. 강민재의 고객사 목록, 계약 내역, 재무 상태, 그리고 한별그룹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민재는 늦은 밤 고급 아파트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조명 아래 그는 홀로 속삭였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는 아직 몰랐다. 이 조용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진짜 지옥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서울은 이제 겨울의 끝자락. 홍대의 아침 거리는 여전히 젊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눈부신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고 카페와 베이커리에서 갓 구운 빵 냄새가 골목을 채웠다. 학생들이 웃으며 걸어 다니고 거리버스킹의 기타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러나 박순희 여사에게 이 모든 풍경은 흐릿하게만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공포와 후회만이 가득했다. 55세의 박순희는 더 이상 그 화려한 상류층 귀부인이 아니었다. 한때 사랑하던 샤넬 트위드 재킷은 빛바래고 에르메스 버킨백은 이제 먼지 쌓인 장식품이 되었다. 그녀는 홍대 골목 끝 작은 카페 앞에 서 있었다. 손은 떨렸고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다. 유리창 너머로 김지은이 보였다. 하얀 앞치마를 두른 지은은 신선한 빵을 진열하며 한 손님에게 미소를 지었다. 오늘 라떼에 바닐라 시럽 조금 더 넣어드릴까요? 특별히 맛있게 해드릴게요. 순이 여사는 목을대를 꿀꺽 삼켰다. 그녀가 한때 얼굴에 와인을 끼얹었던 그 소녀가 지금은 이렇게 평온하게 서 있었다. 문이 열리며 종소리가 울렸다. 땡그랑. 지은이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지은은 여전히 전문적인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어서 오세요. 손님, 뭘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라떼, 아니면 방금 구운 크루아상 어때요? 순이 여사는 입을 열었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내뱉었다. 지은아, 선생님, 아니, 지은씨. 아줌마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러 왔어. 지은은 앞침에 손을 닦으며 천천히 다가왔다. 동작 하나하나가 고의로 느리게 느껴졌다. 사과요? 어떤 일로 사과하시려는 건가요? 그날 저녁,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제 얼굴에 레드와인을 끼얹으신 일 때문인가요? 아니면 제 직업을 비웃고 저를 하찮은 카페 알바생으로 깔보신 일 때문인가요? 아니면 지금 민재 씨 회사가 파산 직전이라서 오신 건가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순이 여사의 심장을 찔렀다.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철푸덕 소리가 났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줌마가 잘못했어. 너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상처 줬어. 제발 용서해줘. 민재를 살려줘. 우리 아들 이제 완전히 무너졌어. 회사도 희망도 모든 게 다 사라졌어. 카페 안이 조용해졌다.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젊은 커플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숨을 죽였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몰래 촬영하려 했으나 지은의 시선에 마주치자 황급히 내렸다. 지은은 천천히 몸을 숙여 순이 여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날 기억하세요. 아줌마가 제 얼굴에 와인을 끼얹으셨죠? 차가운 레드 와인이 이마부터 턱까지 흘러내렸어요. 흰 셔츠가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었고 와인이 가슴을 타고 테이블보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죠. 왜냐하면 그 순간 제 품위를 지키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줌마는 웃으셨어요. 어떻게 감히 너 같은 카페 알바생이라고 하셨어요. 민재 씨는 그냥 서 있었어요. 예엄아, 그만해 라고 중얼거리기만 했죠. 그때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요? 순이 여사는 흐느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줌마가 몰랐어? 너가 한별그룹 회장님 따님인 줄 몰랐어? 제발 멈춰줘. 민재가 너무 힘들어해. 지은은 차분하게 그러나 서늘하게 말했다. 아줌마, 그게 바로 문제예요. 제가 처음부터 한별그룹 회장님 딸이라고 말했으면 아줌마는 웃으시면서 환대하셨겠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감이 이렇게 훌륭한 집안 출신이었구나 하면서요. 그런데 제가 앞치마 두르고 평범한 옷 입고 카페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저를 쓰레기처럼 보셨어요. 저는 진짜 모습으로 사랑받고 싶었어요. 가진 것 없이 있는 그대로요. 그런데 아줌마와 민재 씨는 저에게 격이 있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격을 이용해서 아줌마들에게 똑같이 가르쳐 드린 거예요. 순이 여사는 울음이 터졌다. 왜 그렇게까지? 민재는 잘못 없잖아. 민재는 널 진심으로 사랑했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진심이었다면 그날 저를 지켜줬어야죠. 엄마가 저를 모욕할 때 지은아, 괜찮아. 한마디라도 했어야죠. 그런데 민재 씨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회사가 무너지니까 갑자기 저를 찾는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지은은 몸을 일으켰다. 아줌마, 일어나세요. 여기 바닥 차가워요. 그리고 이미 끝났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저 인과응보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순이 여사는 결국 일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흐느끼며 카페를 나섰다. 종소리가 다시 울렸다. 땡그랑 지은은 다시 카운터로 돌아왔다. 새로운 손님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메리카노 하나 드릴까요? 뜨겁게 드릴게요.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는 복수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저 상처받은 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지은은 홍대 스튜디오 아파트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나도 앞으로 나아가야지. 한편 강민재는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해체된 계약서와 빨간 잉크로 그어진 숫자들이 가득했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민재야, 아줌마, 지은이 앞에서 무릎 꿇었어. 민재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는 달렸다. 홍대로, 그 카페로. 그러나 지은은 이미 퇴근한 뒤였다. 카운터에 걸려있는 하얀 앞치마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민재는 그 앞치마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지은아, 너 대체 누구였던 거야? 앞치마 뒤에 숨겨진 진실은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만큼 거대했다. 그리고 마지막 대면은 그들의 모든 것을 바꿔놓은 영원한 상처이자 교훈이었다. 2016년 말 서울은 예상보다 일찍 겨울이 찾아왔다. 한강을 따라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이 강남의 고층 빌딩 사이를 스치며 지나갔다. 넌 사이는 여전히 화려하게 빛났고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강민재 가족에게 세상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들의 세계는 이제 외곽의 30평, 남짓한 임대 아파트로 축소되었다. 밤마다 지하철 소리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과거의 화려함은 먼 추억일 뿐이었다. 강민재는 이제 33살이었다. 더 이상 검은 정장에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닌 CEO가 아니었다. 낡은 다운 재킷, 색바랜 청바지, 밑창이 다른 운동화,
한때 단정히 빗어 넘기던 머리는 조금 길어졌고 관자놀이에는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보였다. 그는 매일 밤잠을 설쳤다. 키친몰에는 작년 4월 공식적으로 파산했다. 청산 당일 민재는 텅 빈 사무실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다. 직원들이 앉았던 책상들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도심은 여전히 번쩍였지만 그는 그 빛 속에 더 이상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남은 빚은 3억 5천만 원, 은행은 집과 차를 압류했고 가족은 강남 고급 아파트를 팔아 외곽으로 이사했다.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은 박순희였다. 한때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던 귀부인이던 그녀는 이제 근처 대형마트 계산대로 서 있었다. 카르티에 시계를 차던 손으로 바코드 스캐너를 들고 손님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다. 처음에는 탈의실에서 몰래 울었다. 내가 왜 이런 꼴이 됐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눈물이 마르게 되었다. 그녀는 손님에게 진심으로 미소 짓는 법을, 진심으로 또 오세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다. 강태식 회장은 여전히 작은 회사를 운영했지만 매출은 절반으로 줄었다. 그는 아내를 탓하지 않았다. 그저 더 열심히 일하며 빚을 갚을 뿐이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지. 그는 민재에게 한번 그렇게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민재는 직장을 구하는데 6개월이 걸렸다. 수십 번의 면접, 수십 번의 거절, 이전 회사 파산 이력 때문에 라는 이유였다. 결국 마포구의 작은 무역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취직했다. 초봉 250만 원, 예전 수입의 10분의 1, 첫 출근 날. 그는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누가 강 대표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저 민재 씨일 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다. 더 이상 이미지 유지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고 거대한 계약에 목숨 걸 필요도 없었다. 그저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12월 토요일 오후 강남거리. 민재는 새 회사 출장으로 이곳에 와 있었다. 회의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오자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긴 여전하네요. 민재가 고개를 돌렸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김지은이 서 있었다. 크림색 정장 차림에 머리를 높이 묶고 옆에는 35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가락에는 반짝이는 결혼 반지가 빛났다. 지은은 예전보다 훨씬 더 빛났다. 더 이상 홍대 카페의 소박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별그룹의 젊은 상무, 한국 유통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성 경영자였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민재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지은 씨. 지은은 가볍게 미소 지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리는 있었다. 안녕하세요, 민재 씨. 오랜만이네요. 옆에 선 남자가 지은을 보며 물었다. 아는 사이야?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예전에 잠깐 만났었어요. 남자는 밝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이준혁입니다. 지은이의 약혼자예요. 민재는 악수를 하며 애써 목소리를 유지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려요. 결혼식은 언제죠? 준혁이 대답했다. 다음 달에요. 제주도에서 소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민재는 억지로 웃었다. 정말 좋네요. 지은 씨가 행복할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준혁이 지은을 보며 말했다. 차 가져올게. 여기서 기다려. 준혁이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다. 민재와 지은만 남았다. 비가 가늘게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그날 엄마가 네 얼굴에 와인을 끼얹었을 때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널 지켜주지 못했어. 그날 이후로 매일 그 생각만 해. 정말 후회해. 지은은 한참 동안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차가움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약간의 연민 그리고 안도감이 스며 있었다. 후회하지 마세요. 민재 씨, 이미 지난 일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정말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 일 덕분에 제가 진짜 소중히 여겨야 할 게 뭔지 알았어요. 돈도, 지위도, 명예도 아니에요. 진심과 자기 존중이에요.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나 정말 잘못했어. 널 겉모습으로 판단했어. 엄마가 널 모욕할 때 난 그냥 서 있었어. 난 너한테 자격이 없었어. 지은은 살짝 미소 지었다. 민재 씨, 이제 그만 후회하세요. 앞으로 나아가세요. 과거에 갇히지 말고요. 인생은 아직 길어요.
검은 세단이 다가왔다. 준혁이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다. 지은은 민재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건강하세요? 민재씨, 행복하세요. 그녀는 차에 올랐다. 차는 천천히 출발해 도심 속으로 사라졌다. 민재는 비를 맞으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잘 가, 지은아. 행복해. 한 달 후 제주도의 작은 결혼식장.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 50명 정도의 하객만이 모였다. 지은은 심플한 백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내려놓았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이준혁은 앞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맹세했다. 김지은은 이준혁 씨를 제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 이준혁은 김지은 씨를 제 아내로 맞이합니다. 존중하고 사랑하고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홍대 앞치마를 두른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서 있는 강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되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민재는 혼자 TV 앞에 앉아 있었다. 뉴스에서 지은의 결혼식이 나왔다. 한별그룹 김지은 상무, 제주도에서 소규모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면 속 지은은 행복해 보였다. 민재는 작게 미소 지었다. 슬프지만 동시에 편안한 미소였다. 잘 됐어? 지은아. 그는 TV를 껐다. 창문을 열었다. 찬 바람이 들어왔다.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다. 사람을 대할 때 기억해야 할 것들. 겉모습으로 책을 판단하지 마라.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게 대하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한편 강씨 가족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순이 여사는 여전히 마트 계산대에 서 있지만 이제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손님과 진심으로 대화했고 진심으로 웃었다. 어느 날 옛 친구가 마트에 왔다. 그녀는 순이를 보고 놀랐다. 방 여사님, 여기서 일하세요. 순이는 가볍게 웃었다. 네, 요즘 좀 바빠서요. 뭐 사실 건가요? 친구는 돈을 내고 가면서 중얼거렸다.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더니 이제야 알겠네. 순이는 그 말을 들었지만 화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맞아요. 이제야 알았어요. 가방도 명품도 바지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민재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도 다시 시작할게. 이 이야기는 복수로 끝나지 않았다. 증오로 끝나지 않았다. 그저 깨달음으로 끝났다. 너무 늦게 찾아온. 그러나 값비싼 교훈으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앞치마 뒤에는 당신이 상상도 못할 세상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던진 모욕의 말은 언젠가 당신을 찌를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었다면 이제 당신도 잊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존중을,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을 아직 있을 때 진심으로 아껴주세요. 외전, 남은 파편들, 그리고 그 이후의 날들. 2029년 12월 서울은 지난 10년 중 가장 혹독한 겨울을 맞이했다. 밤새 내린 눈이 두껍게 쌓여 지붕과 거리를 온통 하얗게 덮었다. 강남은 여전히 번쩍이는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눈 밑의 세상은 한결 고요하고 평온해 보였다. 마치 시간이 속삭이는 듯했다.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되었구나. 이태원의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카페. 창가 자리에 김지은이 앉아 있었다. 31살의 그녀는 캐시미어 베이지 스웨터를 입고 머리를 자연스럽게 풀어헤친 채였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아. 맑은 눈동자와 부드러운 미소만이 돋보였다. 손에는 따뜻한 라떼 한 잔, 김이 피어오르는 모습이 겨울 오후의 정취를 더했다. 맞은편에는 이준혁이 앉아 새로 나온 경영서적을 넘기고 있었다. 가끔씩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익숙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2살 반 된 아들 이서준이 있었다. 오늘은 외할머니가 집에서 돌보고 있었다. 지은의 일상은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아침에는 한별그룹 본사에서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오후에는 유치원에서 아들을 데리러 가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진짜 평화를 찾았다. 여전히 여기 앉아서 눈 내리는 걸 좋아하네.
준혁이 부드럽게 물으며 손을 살짝 잡았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오면 모든 게 깨끗해지는 것 같아. 예전에 더러운 것들이 다 덮여버리는 것처럼. 준혁은 책을 내려놓고 그녀를 유심히 보았다. 또 옛날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 지은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꼭 그렇진 않아. 오늘 우연히 2025년 계약 폭풍 관련 기사를 봤어. 강민재라는 이름이 여전히 갑작스러운 몰락의 대표 사례로 나오더라. 문득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졌어. 준혁은 눈썹을 살짝 올렸다.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조심스러웠다. 그 사람한테 아직 마음이 남아있는 거야. 그때 일 이후로 지은은 라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의미는 아니야. 그냥 생각이 난 거지. 그는 내 인생의 일부였어. 아프고 잔인했지만 동시에 나를 많이 성장시켜줬어. 그날 일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가게를 숨기고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 갇혀 있었을 거야. 그럼 너도 서준이도 지금의 이 삶도 없었겠지? 준혁은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다. 너 정말 강해. 지은아, 한별의 힘 때문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를 먼저 용서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궁금하다면 비서실에 알아보라고 할까? 내 마음 편하게 하려고. 지은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과거를 다시 파헤치고 싶진 않아. 그저 가끔 궁금할 뿐이야. 그가 그때의 교훈을 제대로 배웠을까? 변했을까? 아니면 아직도 날 원망하고 있을까? 준혁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사람은 강제로 바뀌지 않아? 변해야 할 순간이 와야 변해. 난 그가 변했다고 믿어? 그리고 너는 그를 용서했어. 지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응, 용서했어.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서준이를 보면서 깨달았어. 인생은 너무 짧아서 원한을 끌어안고 살기엔 아까워. 아침에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모든 게 다 같이 있었구나 싶어. 준혁은 미소 지으며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런 너를 사랑해. 강하면서도 놓아줄 줄 아는 너.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서준이 얘기, 주말 계획, 한별의 새 프로젝트, 작은 일상들이 대화 속에 스며들었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은 모든 것을 덮었지만 지은의 마음속 과거는 이제 얇은 눈 한 겹처럼 언제든 녹아내릴 수 있는 것이었다. 같은 날 이태원에서 지하철로 30분 거리, 서울 서부 외곽의 작은 가정식당. 강민재는 부모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김치찌개, 구운 생선, 따뜻한 밥, 그리고 뼈의 장국이 놓여 있었다. 박순희 여사는 이제 58살. 머리에 흰머리가 훨씬 많아졌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여전히 근처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 일을 즐겼다. 손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고 누군가 계산 빨라요라고 하면 진심으로 웃었다. 처음엔 탈의실에서 몰래 울던 날들이 이제는 먼 추억이었다. 순희 여사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재야, 요즘 네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 예전처럼 우울해 보이지 않아. 민재는 살짝 웃으며 어머니의 그릇에 생선 한 점을 덜어주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억지로 강한 척 안 해도 돼요.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부모님과 밥 먹는 게 그게 제일 좋아요. 오늘 회사에서 작은 프로젝트 잘 끝냈대요. 월급 조금 올랐어요? 이제 가끔씩 이렇게 외식도 할 수 있네요. 강태식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 아들 컸구나? 옛날 생각나네. 항상 큰 계약에 쫓기고 늦게 들어오고 우리랑 밥도 제대로 못 먹었지.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 순희 여사는 한숨을 작게 쉬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엄마는 아직도 가끔 옛날 생각해. 홍대에서 지은이 앞에 무릎 꿇었던 그날, 그때는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끝날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알았어.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하는 거였어. 엄마는 겉모습, 지위 때문에 살았어? 지금은 마트 계산대에 서는 게 좋아. 오늘도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손주 얘기해 주시는데 듣다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 민재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 저 이제 엄마 탓 안 해요. 그저 제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쉬울 뿐이에요. 그날 제가 일어나서 엄마, 그만해 라고 소리쳤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지도 모르잖아요. 꿈에서도 자꾸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깨면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죠? 태식 회장이 끼어들었다.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다. 과거는 과거야.
아빠는 너희가 계속 후회만 하길 바라지 않아? 봐. 아빠 회사도 이제 안정됐어. 큰 손님 없어도 마음은 편해. 더 이상 누구한테 굽실거릴 필요 없거든. 민재야, 너도 그래. 이제 팀장 됐으니 앞으로만 봐. 여자친구는 언제 생기냐? 아빠 엄마 손자보고 싶다. 민재가 크게 웃었다. 목소리에 약간의 부끄러움이 묻어났다. 아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지은 씨 이후로 좀 무서워요. 누군가를 또 다치게 할까봐. 혹은 제가 또 다칠까봐. 그래도 요즘은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책 읽고, 운동하고, 주말엔 공원 산책하고, 어제 옛날 회사 동료 만났는데 요즘 어때? 하길래 대답했어요. 나 괜찮아. 지금 있는 그대로 행복하는 법 배우는 중이야. 순이 여사는 눈물을 살짝 닦으며 말했다. 우리 아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는 한때 모든 걸 잃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알았어. 모든 걸 잃어야 진짜 가족을 찾을 수 있더라. 이제 매일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웃고 옛날엔 돈은 많았지만 집 안이 차가웠어. 태식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옛날엔 엄마는 쇼핑하고 아빠는 계약 걱정하고 지금은 소박하지만 훨씬 따뜻해. 그들은 남은 밥을 천천히 먹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마트에서 채소값이 올랐다는 이야기. 요즘 유행하는 한국 드라마, 다가오는 설 연휴 계획.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대화 속에 스며들었다. 따뜻하고 진짜였다. 예전의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가족의 온기가 채웠다. 식사가 끝난 뒤 민재는 부모님을 집까지 모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이 내리는 공원 앞에서 멈춰 섰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옛 사진을 보았다. 지은과 함께 찍은 사진들, 공원에서, 카페에서 환하게 웃던 그때의 모습. 민재는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폴더를 삭제했다. 이제는 놓아줄 때야.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1년 뒤 2030년 가을 오후 민재는 COEX에서 열리는 소규모 비즈니스 컨퍼런스에 회사 대표로 참석했다. 그는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영업팀장일 뿐. 회의가 끝난 뒤 그는 로비를 지나가다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메인홀에서 김지은이 연설하고 있었다. 한별그룹의 다음 10년 지속가능 전략에 대한 주제였다. 흰색 정장 차림, 단정히 묶은 머리, 자신감 있는 목소리 속에 어머니로서의 온화함이 더해져 있었다. 오늘날 세상에서 지속가능성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책임입니다. 민재는 걸음을 멈췄다. 사람들 틈에 섞여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연설이 끝나고 지은이 무대에서 내려왔다. 준혁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서준이가 팔을 흔들며 소리쳤다. 엄마, 엄마 최고. 지은은 아들을 안아 올리며 뺨에 입맞춤했다. 우리 아들, 오늘 유치원에서 뭐 배웠어? 눈사람 그렸어? 작년 겨울처럼. 지은이 크게 웃었다. 정말 그럼 집에 가서 엄마가 벽에 붙여줄게. 준혁이 다가와 말했다. 연설 정말 잘했어. 자랑스러워. 지은은 남편을 보며 대답했다. 고마워. 근데 당신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었어. 그녀는 무심코 로비 유리창 쪽을 바라보았다. 한 남자의 뒷모습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게 보였다. 지은은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슴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민재 씨, 잘 지내고 있구나. 행복하길. 그녀는 남편과 아들을 안고 가을 햇살 속으로 걸어갔다. 민재는 건물을 나서며 가을 바람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은아, 너 행복하구나. 나도 이제 괜찮아. 그때 어머니의 메시지가 왔다. 민재야, 오늘 저녁에 갈비탕 끓여놨어. 일찍 들어와. 아빠 기다려. 민재는 답장을 보냈다. 네, 엄마, 바로 갈게요. 사랑해요. 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노란 낙엽이 깔린 길을 걸어갔다. 마침내 그는 진짜로 놓아버렸다. 서울의 어느 구석, 한강 근처 공원. 정서비서는 은퇴한 지 오래된 5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차림이었다. 그는 눈 덮인 벚나무 아래 서서 작은 국화꽃 다발을 들고 있었다. 나무 아래에는 그가 직접 만든 작은 비석이 있었다. 진짜 무덤은 아니었다. 그저 마음의 한 조각을 두는 곳, 비석에는 간단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잘못을 기억하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회장님, 따님 이제 용서하셨죠? 하지만 어떤 상처는 아무리 나아도 흔적이 남아요. 그는 눈밭을 밟으며 천천히 걸어갔다. 모든 상처가 마침내 아물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원한도 재회도 없다. 그저 조용한 성장만이 남았다. 그리고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어딘가에서 눈이 내리고 낙엽이 지고 시간이 흐른다. 흉터는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영원히 남는다. 그것이 바로 성장의 흔적이다.